여러분 15장 봤죠? 그렇죠? 에너지 얘기입니다. 에너지.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얘기고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뭐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얘기 많이 들으신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여러분 계속 필요했죠. 사람이 살면서 에너지는 계속 필요했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특히 난방 때문에 많이 필요했고 이제 와서는 난방, 냉방,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우리 이동수단 요즘 와가지고는 에너지 의존도가 훨씬 더 커진 거죠. 여러분 에너지가 안 필요한 데가 없어요. 특히 옛날에 난방에 주로 에너지를 쓸 때는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에너지원을 변화시켜 왔냐면은 제일 처음엔 나무를 썼었죠. 여러분 주로 나무를 뗐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아마 뭐 여러분 동굴에 사는 그 유인원들도 아마 다 나무를 떼가지고 난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난방에서 석탄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석탄으로 넘어가니까 훨씬 더 효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석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그 산업혁명 그 근처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이런 석탄이 쓰이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는 석탄보다 더 효율이 좋은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동성이나 그 다음에 뭐 오염물질 배출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석유나 가스의 시대. 지금은 석유와 가스의 시대죠. 일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 오면서 계속 우리가 에너지원을 써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카본이죠. 카본. 그렇죠? 탄소가 된 물질들을 태워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석탄이나 석유하고 가스는 특히 우리가 화석연료 그렇게 나중에 분류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카본, 탄소화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떼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써왔다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석유 자원은 여러분 계속 얘기 들으셨겠지만 non-renewable 그렇게 얘기하죠. non-renewable이라는 거는 재생 가능하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태양광 같은 거 계속 공급되는 것, 또 조력, 뭐 풍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생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에 이런 그 석유 자원 아니면은 뭐 가스 그런 것들은 non-renewable source 재생 가능하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고갈이 된다는 게 맞는 표현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계속 생산은 돼요. 또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빼서 쓰는 속도가 그게 공급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고갈이라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고갈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실제로 고갈되는 건 아니고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그걸 쓰기 때문에 사용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갈된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석유 자원이 고갈될 때 아니면 우리가 그게 없을 때 얼마나 프레셔를 많이 느꼈냐면은 제일 극심한 게 70년대 여러분 73년 78년 그 이후에도 뭐 조그만 쇼크가 있었는데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73년 78년이면 여러분 안 태어나셨을 때죠.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에너지가 풍부한 미국 같은 데서도 기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름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주유소를 가면은 기름을 뭐 처음에는 막 팔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이 배급을 한 거죠. 배급을 했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딱 양을 정해서 팔았어요. 예를 들면 뭐 차 하나에 뭐 20리터 그 정도만 팔고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한테 계속 채워주다 보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차에 공급할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급을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런 사인이 많이 붙었어요. 여러분 주유소마다 기름 없다고 그런 사인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70년대만 해도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자동차가 없으면 사람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아주 심했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70년대는 뭐 미국같이 또 지금같이 그렇게 자가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꽤 산업화됐죠. 그때도 여러분 미국이 겪을 때 78년 우리도 똑같이 그런 에너지 쇼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컨트롤하기 쉬웠죠. 그때만 해도 여러분 군사 독재 시대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하라 그러면은 국민들은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당연히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1인당 뭐 파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좀 배급이었어요, 여러분. 배급. 그런 식으로 기름을 타다가 썼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은 특히 73년 아니고 78년 그때 에너지 쇼크가 어느 나라 어느 쪽에 의해서 생겨난 거냐면은 오펙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죠? 그쪽 중동 지방 그 나라들의 그 석유 수출 기구인 오펙에서 이 공급량을 약간 제한을 한 거죠. 근데 공급량을 얼마나 제한했냐면 여러분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그때 78년에 공급량을 몇 프로 제한했냐면 5% 단지 줄인 거였어요. 미국 같은데 5% 단지 줄였는데도 막 질서가 그렇게 깨지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이 오던 거에서 95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배급을 해야 되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에너지 쇼크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없었고 그게 갑자기 와지니까 다 혼란해진 거죠. 그걸 공급받던 뭐 정유회사도 그렇고 그걸 배급하던 주유소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다 혼란스러워지니까 마치 뭐 기름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단지 5% 없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처음 겪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이런 석유 자원에 사람들이 많이 의존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게 조금만 없다고 생각해도 다들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져가지고 뭐 줄 서고 기름 없다는 사인 나오고 사람들 출근 못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당황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 쇼크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최근에도 몇 년 전에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뭐 주로 요즘 전력난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렇죠? 2008년인가 2009년에도 한 번 또 에너지 쇼크 있었어요. 그때도 기름 아주 많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공급이 딸리고 기름값이 팍 오르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나오는 나라는 계속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데서 마음 놓고 컨트롤하면은 컨트롤 되는 거죠. 70년대 그 이후로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미국에서 더욱더 중동 쪽을 타이트하게 관리하죠. 사실은. 그래서 뭐 공급자 입장에서야 뭐 70년대 그렇게 한번 맛보여줬는데 여러 번 맛보여줘가지고 자기네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었겠지만 강대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 워낙 컨트롤을 하고 여러 가지를 확 좋으니까 그런 사태가 덜 일어났던 거죠. 사실은 뭐 훨씬 더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덜 일어난 거다 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쇼크, 에너지 쇼크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력으로 계속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 뭐 올겨울에도 한번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금방 추워지면은 올 수밖에 없죠, 뭐. 우리나라 전력난은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별로 솔루션 없어요, 이것도. 지금 수요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발전소는 별로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만든 거는커녕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뭐 지금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던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공급을 못하면은 뭐 뻔하죠, 뭐. 우리가 아주 그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바꾸기 전에는 또 상황은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가 상당히 힘든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에너지가 70년대 처음 온 게 아니라 그랬죠. 옛날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있었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고 그래가지고 특히 귀족들은 잘 살고 그래가지고 집이 아주 크고 뭐 집안의 중앙에 중앙 벽난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중앙 난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집이 우리 뭐 요즘 아파트나 그런 스타일의 뭐 단층으로 돼 있고 아주 에너지 이피션트하게 진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뭐 그렇게 졌겠어요, 여러분? 대충 졌죠? 대충 지고 뭐 1층에서 2층이 뻥 뚫려 있는 집도 많았고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아주 많이 떼야 여러분 약간의 난방도 되고 그다음에 뭐 취사하는 데도 쓰고 그렇게 돼가지고 나무 소비량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같은 그런 그 대도시 주변에서는 당연히 나무가 모자라죠. 나무가 모자라가지고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그 땔감 구해오는 거였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몇백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나무를 그 이렇게 채취에다가 공급해줬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뭐 이 로컬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스케일의 몇백 킬로면은 지금도 자동차 타고도 몇백 킬로면은 여러분 쉽게 가는 거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리인데 옛날에 마차 끌고 노예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은 엄청나게 먼 거리죠. 상당히 스트레스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뭐 전기가 다 생기고 이러면은 뭐 에너지 문제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우리가 뭐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에너지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에너지의 기본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맞죠,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외우시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다.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 맞죠? 그리고 연력학, 에너지를 설명하는 연력학 법칙이 두 개가 있다. 제1법칙, 제2법칙. 제1법칙은 무슨 얘기냐면은 Energy may not be destroyed or created.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뭐 파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존이 된다는 거죠. 제2법칙은 뭡니까?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으나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그 질은 저하된다. 맞죠, 여러분? 질이 저하된다는 건 뭐예요? 저 뭔가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시죠. 마무리를 하시죠. 낮은 단계로. 하여튼 좀 이 얘기한 대로 이 양질에서 고질. 예를 들면은 양질이라는 건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조금만 떼도 열 효율이 높은 에너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석유를 떼어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나오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를 떼서 아주 따뜻한 공기, 뜨거운 공기가 나왔다고 합시다. 물론 뜨거운 공기로도 뭔가 할 수 있겠죠. 뭐 라면도 못 끓이겠지만 사실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원래 있던 석유에 비해서는 이 뜨거운 공기라는 거는 효율이 아주 낮은 저질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 식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두 법칙들이 에너지를 설명할 때 많이들 쓰이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에너지 효율 얘기하잖아요. 에너지 이피션시. 에너지 이피션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에너지 이피션시는 요 first law efficiency라는 거예요. first law efficiency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the ratio of energy consumed to energy supplied to meet a given need.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한 에너지 분의 실제로 소비된 에너지의 비율이다 하는 겁니다. 공급한 에너지가 분모에 가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데 사용된 그 에너지가 분자에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효율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촛불을 켤 때 여러분 뭐 생일 뭐 잔치할 때 우리가 촛불 켜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라이터를 켰어요, 여러분. 라이터를 켜는데 라이터를 여러분 잠깐 이렇게 착 눌러가지고 부싯돌을 긁어가지고 불을 켤 때 한 요 정도 한 1, 2초 정도 하면은 촛불 붙죠. 뭐 초의 요 심지가 어디에 뭐 박혀 있기 전에는 대충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초 동안 라이터를 이렇게 켰을 때 라이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분모로 가는 거죠. 우리가 쓴 에너지. 그거를 단위를 뭐 유닛이라고 합시다. 뭔지 뭐 많이 있겠지만 그냥 유닛이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1.5만큼 우리가 라이터를 통해서 1.5초 동안 켰다가 그 중에 실제로 라이터에서 1.5만큼 썼는데 그 모든 불이 다 촛불을 켜는 데 쓰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것들은 어디에 써요? 쓸데없이 공기를 데운다거나 아니면은 그 초에 밑에 초를 녹이는 데 쓰이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거는 1.5가 다 쓰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1만 실제로 심지에 불을 붙이는 데 썼다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1.5분의 1. 맞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너지 효율이 바로 first law efficiency인데 second law efficiency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first law efficiency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second law efficiency를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더 우리가 제대로 된 에너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second law efficiency는 뭐냐면은 the ratio of the minimum work needed for a task to the actual work performed.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분모는 같아요. 분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을 한 에너지가 분자에 간다 그랬죠. 퍼스트 로에서는. 세컨드 로에서는 어떠냐면은 실제로 일한 거 아까 1.5 유닛 동안 우리가 라이터를 킨 게 그게 분모에 가는 건 맞아요. 그대로인데 분자가 뭐예요, 여러분? 뭘 바뀌었어요? 아까는 에너지 컨슘드였는데 지금은 뭐래요, 지금? 미니멈 work needed for a task. 미니멈 에너지, 미니멈 work needed for a task.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일 잔치할 때 촛불에 여러분 초를 붙이는데 아까는 라이터를 1.5 켜가지고 1 공급해줘가지고 우리를 붙였는데 실제로 우리 생일 잔치 케이크 위에 있는 초를 붙이기 위해서는 라이터가 오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굳이 라이터 일 안 해줘도 불은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뭐로 생각하면 뭘로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라이터를 안 하고 에너지가 덜 쓰이는 거. 라이터 1유닛 동안 켜는 것보다 더 에너지가 덜 쓰는 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촛불에 붙일 수 있는 거. 성냥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first law efficiency라는 거는 내가 뭐를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정했죠. 라이터라는 걸 정했어요. 그 라이터 내에서 라이터라는 거 그 대안만 생각하고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반면에 방금 세컨드 로 이피션시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비록 라이터 가지고 켜긴 켰지만 라이터 말고 또 촛불에 불을 비칠 수 있는 다른 수단들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됐죠. 그렇죠? 더 효율적인 수단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아주 최소한 에너지로 생일잔치 촛불에 붙일 수 있는 불은 아마 부싯돌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하더라도 원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부싯돌 하는 사람이 탁 해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거기 붙일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싯돌로 해가지고 그 라이터 촛불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그 부싯돌이건 성냥이건 아니면은 뭐 번개건 아니면 라이터건 뭐든지 간에 모든 순환을 통틀어서 가장 최소한의 일로서 최소한의 에너지로서 그 촛불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면은 그거를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0.3유닛만 가지고 그만큼의 에너지만을 소비해 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다면은 그 0.3을 분자에다 놓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아까 first law efficiency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라이터 1.5 써가지고 1을 그중에 1만 써가지고 불을 붙였기 때문에 에너지 이피션시가 우리가 뭐 한 67%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67%가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라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까지 다 같이 고려한 세컨드 이피션시로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그게 효율이 뭘로 줄어요? 한 20%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1.5를 썼지만 사실은 다른 수단을 썼다면 0.3만 가지고도 불을 붙일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한 일은 20% 효율밖에 안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생각할 때는 이제는 first law efficiency가 중요한 게 아니라 second law efficiency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second law efficiency의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모든 수단을 다 보는 거예요. 다 고려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소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소스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화석연료가 주종이다. 주로 화석연료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화석연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on-renewable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게닉하다. 유기질이죠.
화석연료 다 유기질입니다. 나무도 그렇지만 결국은 뭔가 생명체 근원이다 하는 거죠. 유기질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리치하다. 맞죠 여러분? 화석연료들 에너지 충분해요. 아주 그 리치해요.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죠. 불 붙이면 잘 타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쓰고 지금 이런 화석연료 이외에 또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오서멀, 지열 여러분 지열 얘기 들으셨어요? 지열. 그 다음에 뭐 뉴클리어, 하이드로파워, 솔라 이런 것들도 쓴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자 우선 뉴클리어는 여러분 뭐 핵이니까 잘 아시죠? 핵발전소를 통해서 쓰는 거고 우리나라가 전력 공급 그 양을 보시면은 어느 발전소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원자력이 많아요? 화력이 많아요? 화력이 많을 거예요. 화력이 많고 그 다음에 원자력입니다, 여러분. 화력이 많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파워. 하이드로파워는 여러분 수력 발전이죠. 뭐 우리 뭐 댐 막아가지고 하는 그런 수력 발전. 한동안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력으로 가는 게 대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댐을 질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나요? 댐 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이젠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다시 좀 움직임이 있긴 한데 쉽진 않을 거예요, 댐 만드는 게. 환경적인 영향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댐은 점점 안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여러분. 댐은 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태학적으로는 댐은 안 만들 뿐더러 있는 것도 다 제거하는 게 그거라 그랬죠. 추세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솔라, 태양 이쪽은 뭐 계속 쓰겠죠. 이쪽은 아마 약간은 주춤했어요, 여러분. 약간은 주춤했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3, 4년 전에 솔라 이쪽으로 확 열풍이 불다가 약간 주춤했어요. 뭐 다시 뭐 다른 에너지원들 가격이 좀 싸지면서 주춤하게 했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와가지고 솔라는 아마 다시 들어올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오서멀. 지오서멀 대해서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오서멀은 뭐예요? 많이들 알고 계신 거. 지열. 그러면은 아주 밑에 뜨거운 열 그거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아주 땅속 깊이 있는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열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열이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론적으로야 여러분 땅속을 계속 팔면은 원래 지구 한가운데는 여러분 뜨거운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너무 깊죠. 너무 깊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줘야 사실은 채산성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채산성이 맞는 아주 뜨거운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주로 어떤 나라들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일본, 뭐 뉴질랜드 그런 데처럼 뭐 화산이나 이런 지각 변동이 좀 심한 나라들이 그런 조건이 좀 좋아요, 여러분. 뭔가 영한 나라들.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지만 우리나라는 지질적으로 어떻다고 들었어요? 충분히 나이가 들었죠, 여러분. 그렇게 영하진 않아요, 우리는. 막 그렇게 액티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아주 그 심부에서 지열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몇몇 지역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뭐 포항 그 정도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통일되면 여러분 백두산은 하면 되겠죠. 백두산은 상당히 뭐 액티브하잖아요. 그런 데는 되겠지만 다른 데는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최근에 우리 그 건설환경 쪽에서 많이 하는 지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하수, 천부 지열을 이용하는 게 되게 아주 지금 액티브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지표면이 있고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밑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땅을 파면은 안반층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안반층이 있어요. 안반층이 있고 요 사이는 여러분 다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죠. 흙이에요. 근데 여기가 안반층이니까 여기가 밑에 쪽이 입자가 더 크고 위에 쪽 가면 입자가 더 작죠. 그래서 입자가 작은 것부터 점점 큰 흙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렇죠? 특히 위에 입자 작은 데는 우리가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풀을 심어가지고 농사 짓는 데죠. 여기는 아주 입자가 작고
이쪽 가면 입자가 크다 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고여요. 요 안반층 위에 물이 고여요. 가끔 안반층 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가끔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반층은 아주 이렇게 잘 막혀있는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고이고 이 부분에 지하수가 고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안으로 들어간 물은 또 때때로 요 안반층 안에서 저수지를 이뤄요, 여러분. 또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가 있고 요 안쪽 가면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골에 그거 생각하셔도 된다. 여러분 우리 김치똥 먹는 게 왜 묻는다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김치똥 묻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겨울에 김장을 해서 김치똥을 묻어요, 여러분. 근데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김치똥을 묻어놓으면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김치가 안 얼죠. 그렇죠? 김치가 언다면은 그 두 개 다 굳이 묻겠어요, 여러분? 굳이 안 묻고 그냥 놔둬도 되죠. 근데 안 얼어요, 여러분. 아주 어느 정도 온도에 쫙 보존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요 위에 외기하고 요 땅 속의 온도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위에 공기 드는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추울 때는 오늘같이 마이너스 1도도 되고 겨울 되면 뭐 마이너스 10도도 되고 마이너스 15도도 되고 더울 때는 뭐 그냥 영상 30도도 되고 그렇게 변하는 반면에 이 부분은 여러분 어때요? 고체잖아요. 고체이기 때문에 공기에 비해서 그렇게 쉽게 달궈지거나 식지가 않아요. 물론 변해요. 변하는데 그 변하는 폭이 훨씬 더 좁다는 거죠. 좁아요. 그렇죠? 그 변하는 폭이 좁은 게 이 부분이 덜 변하겠어요? 이 부분이 덜 변하겠어요? 밑에 부분이 덜 변하겠죠. 그렇죠? 밑에 부분이 훨씬 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 부분은. 위에 부분은 왜 변하냐면은 위에 대기하고 접촉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대기의 영향을 받죠. 대기가 막 변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크게 안 변하지만 변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지하수를 보면은 요 지하수나 요 밑에 지하수를 보면은 거의 1년 내내 한 15도 정도 유지해요. 15도. 겨울이 돼도 15도, 여름이 돼도 15도. 자,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름에는 지하수 퍼서 마시면 여러분 어때요? 시원하죠? 시원하고 겨울에는 여러분 어떨까요? 따뜻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괜찮죠? 그렇죠? 괜찮다 하는 겁니다. 아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물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우리 건설환경과 이쪽 그 전공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런 관 같은 걸 설치해요. 관을 설치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온도를 아주 잘 전달하는 뭔가 매체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매체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위에서 뭐 어떤 액체가 되겠죠. 뭐 물이 돼도 돼요, 여러분. 물이 돼도 돼요. 그 물을 위에서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여러분 땅 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물이 겨울에는 뭐 지금 같으면 뭐 꽤 춥겠죠. 꽤 찬 뭐 한 4, 5도 되는 그런 물을 여기다 딱 넣어서 이렇게 흘리게 하면은 요 안에 온도가 15도이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데워져서 오겠죠. 데워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5도까지 대준다면은 여러분 물론 난방을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난방을 한 20도 하면 좋긴 좋은데 20도 아니라 15도만 되는 물이 이렇게 옆에서 흘러줘도 영하 1도보다 낫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보조연료로서 된다는 거죠. 괜찮죠? 여름엔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 밖이 30도일 때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한번 흘려줘가지고 다시 와서 이게 15도가 된다면은 15도 좋죠. 냉방. 물론 전기로 에어컨 빵빵하게 틀겠지만 보조 냉매로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첨부지열을 실제로 이렇게 이용하는 빌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사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건설환경 쪽에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데 위에 있는 물이 밑에 있는 물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이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픈을 시켜버리면은 물을 넣어줘요. 뭐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돼요. 근데 물을 뽑았어요. 물을 뽑아가지고 15도 되는 물을 여기서 난방이나 냉방에다 직접 공급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요 물을 그냥 끌어다 쓰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방법이 지하수 물 자체는 안 쓰고 온도만 이용했다면은 이거는 그 물을 직접 끌어다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뭔가 그 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겠죠. 물 15도 자체가 그냥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또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호수를 계속 쓸 수 있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돌려서 넣는다면 오염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스럽긴 한데 두 가지 방법이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3, 4년 됐네 벌써. 모 건설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건설회사에서 이거를 베트남에 자기네가 그 대규모 아파트라는 데를 짓는데 실제로 이걸 쓰려고 자기네들은 근데 이 방법을 쓰고 싶대요. 개방형으로. 밀폐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쓰고 싶은데 개방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을 저희 실험실에 지금 실험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 하나가 그걸로 석사 논문 쓰고 졸업했어요. 열심히 실험했죠.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집안 치마 같은 거 있을 수 있을 거고 물을 안 넣어준다면 그리고 물을 많이 빼준다면 결국은 물이 빠지니까 이게 땅이 내려앉겠죠, 여러분. 또 환경적으로는 저희는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위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거를 뭐 에어컨이나 난방에만 쓴다면은 특별히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염이 될 가능성은 뭐 그 파이프 내에서 뭐 스케일링 나오는 거 그 정도 되고 물이 그렇게 더러워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15도가 올라갔다가 여름에 냉방으로 썼다면은 그게 물이 좀 따뜻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15도가 아니라 뭐 한 20도 돼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공급해 준다면은 혹시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군집에 변화가 생기지가 않을까? 당연히 생기겠죠, 여러분. 사실은 당연히 생기겠죠. 사람 같으면은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은 뭐 옷을 벗어버리거나 온도가 내려면 옷을 입어버리거나 그리고 뭐 몇 도 되는 거는 땀 좀 흘려버리고 그냥 넘어갈 텐데 미생물 같은 경우는 못 견뎌요, 여러분. 못 견디고 죽어버리고 우점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저희가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예상대로 우점종이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우점종이 바뀌는데 특별히 뭐 병원균이 더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큰 문제는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뭐 만약에 여기서 뭐 이 물을 뭐 사용을 한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여러분 아니면 뭐 딴 데 써가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물을 이 안에 넣으면은 안 되겠죠. 더러운 물을 넣으면 안 되고 더러운 물을 넣는 경우는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않는다면은 크게 환경적인 영향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약간의 우점적인 변화. 근데 우점적인 변화가 얼티메이트리 뭐 이 토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냐 장기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건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정도 온도 변화에서는 그렇게까지 악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그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인 거 실험을 하고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집안 연구하시는 박두희 교수님 랩에서는 이걸 막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치마나 지하수의 이동 그런 거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고 이런 협회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큰 인더스트리입니다, 지금. 첨부 지열을 이용하는 게 아주 큰 인더스트리다 하는 겁니다. 점점 더 더해지겠죠. 전기값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런 거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오소멀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얘기 아니다. 네덜란드란다. 뉴질랜드, 일본 그런 얘기고 우리 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천부 지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들어오네 상당히.
이제 이것도 우리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요즘 와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에너지 컨저베이션이죠. 자, 에너지 보전. 그게 아주 그 큰 화두로 쏘고 있다. 뭐 효율 증가를 하기 위해서 신경 많이 써야 된다. 뭐 빌딩 디자인. 여러분 그렇죠? 건물 디자인에서 뭐 에너지 효율 높이려고 되게 노력하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요즘 아직도 그게 유행인 것 같은데 우리 지성토목관도 그게 약간 믹스된 거예요. 그렇죠, 유리죠. 지성토목관은 여러분 특히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층 사이에는 결국은 콘크리트를 쓴 거잖아요. 근데 저 빌딩보다는 아직도 지금 시내에서 새로 짓는 빌딩 보면은 다 글래스로 다 하는 빌딩들 많죠. 완전히 다 유리로 해버려요, 여러분, 밖을. 물론 뭐 아파트나 그런 건 안 되고 뭐 주로 오피스 빌딩이나 그런 데다 하는데 유리 뭐 여러분 물론 유리가 효율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뭐 이중창 삼중창 쓴다 그래도 뭐 그래도 여러분 쉽지 않죠. 에너지 효율. 그렇죠? 여름에는 당연히 온실 효과 나올 거고 겨울에는 당연히 춥죠. 그래서 보기는 좋고 태양을 많이 받는다는 면에서는 좋긴 좋은데 여전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래 재정토목관 디자인 원래 어땠는지 아세요? 저거에다가 가운데 그 이상하게 생긴 삼각형 부분 있죠? 원래는 그거 뚫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뚫고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건물 한가운데서 위를 보시면 7층까지 다 보이는 거죠. 7층 위에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다 보이고 그러니까 1층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 밤에 제가 미워가지고 야 박재우다 하고 소리 지르면은 제가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다 뚫으려고 그랬는데 막판 원래 설계자 의도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준공 될 때 저는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이 든 교수님들 몇 분이 아주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뭐 갑자기 이렇게 난간 충분히 높은데 누가 뭐 떨어지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는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들어와 보면은 모든 층에 그 가운데 세모가 있죠. 그 세모가 좀 애매하잖아요. 뭘 하기도 그렇고 뭘 안 하기도 그렇고 한 그런 이상한 좀 스페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다 뭔가를 좀 방을 만들고 쓰고 싶은데 그 방의 문제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또 창문이 없어지죠. 그죠? 밖을 못 보는 그 가운데 방이 돼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은 저희 6층의 그 환경실험실에서 스페이스가 하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 방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러 교수님들께서 저를 또 말리시더라고요. 다른 방을 줄 테니까 그건 우리가 진짜 없으면 쓰자 그래서 제가 다른 방을 뜯어냈어요. 잘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속 커지고 만약에 스페이스가 모자라게 되면 그 중앙 부분도 쓰겠죠, 이제. 아마도 그걸 다시 뚫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뚫으려면 일이 좀 너무 많아지는데 안 뚫게 될 그렇게 쓸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그 설계하신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공기 순환을 얘기하셨어요. 공기 순환을 얘기해가지고 위에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여름 같은 때 이렇게 아주 바람이 샹샹 들고 그러면서 아주 시원해진다. 물론 겨울엔 춥겠지만 그런 그 순환을 강조하시던 그런 개념으로 그런 빌딩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빌딩이 될 뻔했어요. 근데 아마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 3층에서 수업 끝나가지고 지금도 만만치 않으신데 그게 이제는 6층, 7층까지 다 그냥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될 뻔했다는 겁니다. 자, 빌딩 디자인에서 그 얘기 많이 하는 거 뭐 너무나 잘하시고 자동차 디자인은 뭐 그게 완전히 그거죠, 뭐 얼마나 에너지를 덜 쓰게 하냐 하는 게 아주 큰 화두예요. 화두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그렇죠? 얘기는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 자동차 연비 뭐 얘기는 하긴 하지만 연비 좋은 차 기왕이면 그거 사려고 다들 노력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뽐나는 차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특별히 신경 많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면은 코제너레이션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코제너레이션. 자, 이건 뭐냐면은 또 use of waste heat
for industri와 electricity production. 그러니까 waste heat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waste heat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waste heat 쓰는 거 뭐 계속 해왔던 건데 자동차 같으면은 여러분 엔진 계속 기름 넣어서 태우다 보니까 뜨겁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의 히터는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공짜죠, 사실은. 그렇죠? 에어컨은 자동차한테 부담이지만 자동차에서 히터는 그건 완전 프리예요. 특별히 뭐 히터를 위해 가지고 뭐 열을 떼는 게 아니라 그 엔진에서 떼운 그 온도 올린 거를 그냥 우리가 사실은 자동차 내에 그걸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막아서 야단이지, 그렇죠? 그 열을 그대로 다 안에다 들어온다면 덥죠. 더워서 못 다닐 정도죠, 여러분. 그래서 히터는 자동차 설계하는 사람한테 전혀 부담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자동차에서 나온 그 엔진을 때운 열을 우리가 히터로 쓰는 게 일종의 코제너레이션이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난방을 따로 해야 될 텐데 난방을 따로 안 하고 어차피 나온 열을 그냥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방식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자는 거죠. 실제로 뭐 엔진이 있는 모든 부분에서 나오는 hit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번 더 쓰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코제너레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구조적으로 설계를 잘하면은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머리를 좀 잘 쓰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제너레이션 쪽으로 훨씬 더 많이들 신경을 쓰고 결과도 많이 보일 부분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팔러시가 어때야 되냐면은 여기서 나오면 하드 패스하고 소프트 패스가 있다면은 하드 패스에서 소프트 패스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드 패스라는 건 뭐냐면은 퀀터티 오버 퀄리티, 이 질보다는 양,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좀 더 많이 쓰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프트 패스라는 거는 양보다는 질,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게 바로 소프트 패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드 패스였어요. 화석 연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연료 정책이 어땠냐면은 사실은 계속 공급을 늘려왔죠, 여러분.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수요 조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에너지나 물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원을 쓰는 양을 생각을 할 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 했던 거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게 수요가 는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그 수요가 는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수요를 맞춰줘야 발전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더 큰 발전이 되니까 양 공급을 늘려주는 그런 정책이 바로 하드 패스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쉬운 화석 연료 쓰고 양을 많이 공급해주는 게 이런 하드 패스라면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물 같은 데서 먼저 나왔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물 사용량이 는다 그러면서 물 공급 많이 해줘야 된다고 계속 로직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상수도 확충해줘야 되고 우리 가용 수자원 양이 없으니까 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가다가 어느 시기에서부터인지 한 10년 전부터는 어떤 정책으로 바뀌었냐면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물이 필요하냐, 그렇게 뒤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선진국도 봐도 산업이 발전하면서 물 사용량이 확 늘어요. 소득이 늘면서 물 사용량이 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물 사용량이 그렇게까지 늘지 않아요, 여러분. 커브가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전에 못 살 때는 내가 못 씻고 못 먹으니까 뭐 물이 별로 안 필요하다가 어느 정도 먹고 뭐 잘 씻고 그 정도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하루에 1리터 먹던 물을 뭐 갑자기 내가 잘 살아졌다고 하루에 4리터 마시겠어요? 하루에 뭐 2번 샤워하던 거를 내가 뭐 물이 많으니까 뭐 한 10번 샤워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피부병 걸리지,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안 쓴다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해가지고 물, 에너지양 다 이제는 공급보다는 수요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소프트 패스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화석연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화석연료라는 거는 유기질의 불완전한 분해로 생기는 에너지가 풍부한 탄화수소다. 탄화수소라 하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수소하고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그렇죠? C하고 H 이루어진 화합물이고 원유, 자연가스, 석탄 전 세계의 에너지의 90%다. 현재는 90%고 지금은 또 대기오염의 주범이죠. 대기오염의 주범이 이런 화석연료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낙스, 삭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스가 뭔지는 아시죠? 삭스가 뭔지도 아시죠? 그렇죠? 여기서 X라는 건 뭐예요? 다양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합물들 얘기해 주는 거. 낙스는 언제 생긴다고요, 여러분? 네? 무슨 차?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왜 생겨요? 불완전연소는 CO지. N이 어디서 나왔어요? N이 연료에 있어요? N은 그렇게 연료에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N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주로 공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나 내연기관이 연료, 요 탄화수소, 이 화석연료를 뗄 때 여러분 어때요? 공기가 같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렇죠? 질소가 거기서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질소는 여러분 supposedly 우리가 그런 연소 반응을 할 때 탄소가 O를 만나가지고 타면서 CO2까지만 나오고 뭐 약간의 수증기 H2O까지만 나오는 걸로 돼 있고 질소에 대한 식은 우리가 연소 반응에서 사실은 안 쓰죠. 그렇죠? 우리는 질소가 어땠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이디어는 뭐예요? 공기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여러분 뭐 끌어들여요? 산소, O2 때문에 끌어들였죠. 근데 공기 중에 있는 20%의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걸 끌어들였더니 80%의 질소가 같이 들어온 거죠. 원래 그 질소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디어로는 반응을 안 했으면 했던 거예요. 이너트한 거죠. 그냥 질소로 나가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고온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낙스가 됐다는 거 보니까 뭐하고 뭐가 반응한 거예요?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한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저런 질소산화물이 생겨난 게 바로 낙스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잘했다면은 화석연료에 여러분 이런 화석연료가 있고 여기다 산소를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CO2하고 수증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계산을 잘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을 보시면은 그냥 다 O는 일로 와줘야 돼요. 뭐 계수 안 맞히더라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 같이 들어간 N2가 반응을 해가지고 낙스가 나왔다는 거는 요거 두 개가 요게 얼마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들어갔다는 거죠. 과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과잉으로 들어간 산소하고 질소가 반응해서 낙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냐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과잉으로 안 넣으면 되지 않냐? 그렇죠? 과잉으로 안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딱 정량을 넣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반응으로 딱 되는데 정량으로 딱 넣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름 딱 오는데 그거 정확히 화학식 딱 계산해가지고 산소 얼마 그러면서 자동차가 그 공기를 얼마만큼 딱 그 뭐 펌프를 달아가지고 흡입을 하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공기는 계속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인테이크에서. 근데 그 비율을 엔진 사이즈 해가지고 약간 과량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불완전 연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한 한 다 태워야 되니까 약간은 더 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넣진 않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우리가 연료를 태워가지고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온도가 떨어지겠죠, 되려. 그래서 너무 과잉으로 안 넣어요. 적당히 한 20%에서 30% 정도 과량으로 넣는데 그 들어간 일부 질소하고 산소가 낙스로서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주로 자동차에서 나와요. 우리나라 여러분 또 선배들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전 실험실에서 우리나라 그 질소 수질, 나이트로전 버질, 질소가 나라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들어오고 얼마만큼 나오나 그걸 통계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5번째 페이퍼가 나와서 곧 제출을 할 건데 환경공학 기지에 2011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안 했던 거 중에 우리가 뭘 했냐면 요 낙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여태까지는 낙스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낙스를 생각을 안 하고 낙스를 한번 넣어봤더니
와우. 이 낙스가 엄청나게 그 질소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많더라고요. 한 150% 증가했어요, 여러분. 전체 양이.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난 양의 이 실제로 요 낙스가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낙스는 그렇게 생기는 거고, 삭스는 어디서 생길까요, 여러분? 공장에서 생기고, 또 S는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 S 없는데? S는 주로 그 연료에 있어요, 여러분. 연료 자체. 여러분 기름이나 아니면은 석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퍼내가지고, 특히 기름 같은 경우에 석유 공장에서 하는 제일 넘버원 일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황 공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탈황 공정이라는 건 그야말로 황을 없애는 거예요. 황을 없애는 공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황이 있으면은 사실은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황을 가능한 한 다 빼내요. 다 빼내는데 그 중에도 일부가 나오면은 저런 삭스가 주로 생겨요. 특히 석탄의 부분에 많죠. 석유 부분은 거의 다 없어지는데 그것이 이렇게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은 연소하면서 삭스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거 어디 같아요? 그렇죠, 유전이죠. 유전에 계속 이렇게 기름 빼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이거 여러분 미국이래요. 텍사스. 미국이 이런데 뭐 저쪽 산유국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계속 기름 퍼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다. 여러분 쉐일 얘기 들어보셨어요? 쉐일? 예, 쉐일 가스, 뭐 쉐일 오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쉐일? 특히 이게 어디 봤냐면은 지금 캐나다 쪽 가면은 여러분 이 쉐일 오일이 되게 많아요. 쉐일 오일은 어떤 거냐면은 기름이 아주 끈적끈적한 거예요, 여러분. 끈적끈적해가지고 이 땅 위에 모래밭 같은데 쫙 같이 널려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늪지 같은데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요 땅 위에 이런 것 쫙 깔려 있다면 요 부분은 여러분 토양 입자가 어때요? 작다 그랬죠. 그 작은데 끈적끈적한 기름이 막 뭉쳐 있으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 안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름 성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를 수거해다가 그 흙입자 다 제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너무 이 레이버가 많이 드는 거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프로덕션 코스트가. 그럴 정도면은 기름값하고 비교해 보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1kg 만드는데 1,000원 드는데 팔 수 있는 건 거의 800원이라면은 아니면은 1,000원 들어서 만들었는데 1,100원에 팔려면은 장사 안 하죠, 여러분. 100원 해가지고 중간에 뭐 마진 떼주다가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했다고요. 안 했는데 최근에 기름값이 몇 년 전에 확 올라가면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름값이 2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000원이 됐다면은 이제는 내가 1,000원 들여도 생산해도 남죠. 그래서 이제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이런 쉐일 생산 많이 하고 가스도 있고 실제로 그 오일 생산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심지어는 우리 기름이 몇십 년 내에 없어진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때 어떤 얘기했냐면 한 2000년 되면 기름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정도 소비 속도로 기름을 우리가 계속 뺐으면은 한 2000년대 되면 기름 없어진다 했는데 지금 2013년이나 됐는데 기름 없어지긴 뭐 값은 오르고 위기는 있어도 잘 쓰고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언제쯤이라고 배웠어요? 한 2030년? 2040년? 그때 가서 보세요, 여러분. 기름 없어지나? 아마 안 없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안 없어진다고 하는 이유가 방금 얘기한 이런 쉐일 같은 거죠.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기름 가격으로는 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하지만 사실은 기름값만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개발할 만한 데가 널려 있다는 거죠. 도처에 널려 있어가지고 기름은 계속 될 거고 결국은 기름이 없어지는 시기는 없어질 거다. 그런 시기는 없을 거다.
하고 예상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 쉐일 같은 것도 크게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 한번 보세요. 98년까지 67년부터 9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썼냐면은 여러분 빨간 부분이 기름입니다.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역시 오일이 많고 그 다음 많은 데가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그 다음이 뉴클리어, 그 다음에 하이드로 일렉트리시티다. 여러분 확실히 화석연료가 많죠. 그죠? 넘버원 얘 빨간 거, 초록색, 제일 밑에 얘네가 다 화석연료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대부분 화석연료의 시대, 화석연료를 쓰고 있었다는 게 분명히 보여지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화석연료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로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 엑슨 발데즈 사건이라고 아세요? 이게 사실은 90년대죠. 90년대, 80년대 말인가? 90년대 그 알래스카에 그 유조선이 빵 하고 그냥 박아버려가지고 기름 딱 누출되면서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유사한 거 그 다음에도 몇 번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저쪽 멕시코만 미국에 그쵸? 그쪽 남부 지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큰 거 있었잖아요. 태안 거의 그 정도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게 규모가 좀 규모는 큰 거의 비슷비슷하고 세 개 다 이게 좀 먼저 일어났죠. 먼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끌고 게다가 여러분 알래스카 그러면 되게 청정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인식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냐면은 한잔 하셨답니다. 선장님이 그 정박하고 한잔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항해 중에 한잔 하셨대요. 뭐 폭탄주 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위스키 드셨겠죠, 여러분. 서양 분이니까 한잔 신나게 하시고 뭐 조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박은 거죠, 뭐. 옆에 그 암초 같은 데다 박아가지고 실제가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린피스 아주 유명한 여러분 환경보호단체죠. 그린피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It was not his driving that caused the Alaskan oil spill. It was ours. 그러니까 선장님이 한잔 하셔가지고 운전 잘못해서 박은 게 아니라 물론 그게 1차적인 이유긴 한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들이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여러분 그 기름을 엄청나게 그 멀리서 사우디아라비아건 아니면 알래스카건 거기서 기름을 캐다가 그 다음에 그 소비를 하려고 미국 본토에다 이렇게 옮기는 도중에 일어난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기름들이 그렇게 옮겨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사실. 우리나라도 기름 하나도 안 나니까 결국 계속 이란, 이라크 그런 데서 기름 생산에다가 계속 옮겨 다니고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름들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결국은 사고가 안 나겠냐 하는 겁니다. 사고라는 거는 확률은 낮지만 결국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선장님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결국은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하고 그린피스에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문제가 많은 거다 하고 반성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로서 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식이 약간 좀 충돌이 된다는 거죠. 소비자로서는 여러분 당연히 써야죠. 우리 기름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학교 못 오죠. 밥 못 해 먹죠. 지금 춥죠. 아직 못 견디게 정도로 힘들지만 사실은 의식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덜 써야 된다는 거죠. 덜 쓰고 좀 아껴 써야 된다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컨플릭트가 계속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해야 되지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심한 얘기죠. 미국 인구가 뭐 한 6% 된다면은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그 잘 사는 사람들이 한 6% 된다면은 전 세계 에너지를 25%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 행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준 거다 합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가
하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또 이제 막 공업화된 다른 개발도상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자, 무슨 얘기냐면 얘기 들으셨죠? 선진국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다리 치우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네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후진국들은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좀 더 쉬운 기술로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로서 그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소비 생태가 기술이 늘어난 다음에는 후진국들은 그 기술을 못 쓰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환경을 생각하고 그런다는 면에서는 말이 되긴 되는데 후진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unfair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기네들은 길 쉽게 가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길 출발하는 우리 보고는 이제 자기네하고 같이 힘들게 길을 가자고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나 힘든 얘기 아니냐. 후진국들은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뭐냐면은 화석연료라는 거는 결국은 지구 전체에서 있는 하나의 자원인데 현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 써버리고 후손들한테는 한 방울도 안 남겨도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돼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그 후손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름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을 덜 쓰게 하려고 세금을 많이 매겨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옛날 데이터긴 한데 보세요, 여러분. 기름 1갤런당 그러니까 가솔린 1갤런당 그 세금의 양이에요. 미국이 다른 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훨씬 더 세금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또 근데 미국 정부의 논리는 미국 사람들의 논리는 그만큼 자기네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자동차, 자가용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여기 세금을 올리면 아무것도 못 돌아간다는 거죠. 때문에 이게 세금이 낮고 세금이 낮다 보니까 더 많은 소비가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기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거의 최1위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하고 같이 세금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마다 얘기들 하고 있죠. 세금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기름값이 오르는데 세금까지 그렇게 같이 올려버리면은 우리도 이제 자동차에 디펜던트한 산업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이거 버든이 아니냐. 줄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제 생각엔 그래도 정부가 잘한 것 같아요. 끝끝내 뭐 대통령이 계속 바뀌었어도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세금을 안 줄이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에 대한 세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계속 우리는 뭐 세금을 어디다 쓰냐 그거는 또 모르겠는데 뭔가 세금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소비를 좀 디스커리지 하는 게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세금 우리나라도 아주 높아요.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다양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디젤로 가는 차, 가솔린 가는 차, 가스로 가는 차 이런 것들 또 많이 쓰죠, 다양하게. 특히 여러분 가솔린이 뭐 자동차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연료고 자동차가 제일 잘 가긴 하지만 가스나 디젤 같은 것도 다양하게 써가지고 이 좀 소비를 좀 와이드하게 퍼쳐들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정책이에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디젤도 많이 쓰고 가스차도 꽤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되게 맞는 겁니다.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부 기름을 다시 수출하는 거 얘기 들으셨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동안 이쪽에 석유화학 공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업이 잘 돼가지고 기름을 들여다가 이제는 원유를 들여다가 가솔린 같은 걸 수출해야 되려. 그런 나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은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몇몇 국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죠, 여러분. 남아 돌아서 수출하면서 세금을 안 내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리고 디젤, 가솔린, 가스 이런 차들 많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얼라원스 트레이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탄소세 얘기 들으셨죠? 탄소세 같은 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배출해야 되는 그 얼마만큼 내 할당량이 있는데 그거보다 덜 배출했을 때는 내가 초과 달성한 부분을 누구한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얼라운스 트레이딩 이런 개념들 뭐 계속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 활성화될 그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요 뒤에 사진 있는 거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뭐예요, 여러분? 준비해 오세요. 파일 좀 미리 깔아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